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들이 판치는 우리 언론 환경입니다.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서 특종의 진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예 뉴스의 특종, 넘쳐나는 연예계 단독 보도의 윤리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가장 많은 특종과 단독이 쏟아지는 분야가 연예 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떤 특종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른바 이제 여성 아나운서 K의 이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수수께끼 같았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원의 김수환 기자가 쓴 보도인데요. 유명 앵커인 K 씨가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 남편과 2004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여성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수수께끼 단서들은 다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예. 결혼 2년 만인 지난 2006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1년 8개월간 휴직했다. 최근 방송에 복귀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확인도 없고 어떤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개인의 신원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이 첫 보도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포털 기준으로 15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 보도량이요. 그래서 5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첫 보도 후에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만에 바로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쭉 보도가 거의 수백 수천에 달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고요. 근데 이제 계속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처음에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것 때문만은 또 아니라고 하고, 또 이제 과정에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아나운서 K가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또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남편이 대마초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보도까지 굳이 이제 알 필요가 없는 사실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된 상황이고요. 이제 김주아 이 아나운서와 그 시어머니 사이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에 가까운 묘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기자 중에 이제 그 폭행 현장을 봤거나 그 폭행 현장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묘사할 만큼 취재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예. 거의 그 소설에 가까운 묘사들도 등장을 했고, 이런 보도들의 대체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당사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인에 따르면, 측근에 따르면 등의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보도 요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체로 연예 뉴스들이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가 또 빨리 넓게 유포되는 지금 환경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권력에 장악된 언론, 그리고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하고 매체력이 큰 언론에 대한 견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런 선정성에 기대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이른바 옐로우 저널리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하고요. 예. 어디까지를 공인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이들을 더 중요한 공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이제 관계성들이 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스타라든지 대중적 주목도나 관심도가 높으면 그냥 이제 공인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예. 이들에 대한 이제 보도를 이제 마구잡이로 하고, 또 이들이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것에 이제 대항하거나 혹은 반론을 이제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중이 알 권리와 좀 보호받아야 될 개인들의 사생활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희박한 좀 언론 풍토를 갖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보도와 같은 것들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그 가사소송법 제10조의 보도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법의 취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취지는 그 가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인권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인들의 피해, 그러니까 대부분 가사소송법 관련해서 이제
이제 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국내 언론들이 대부분 이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조항 여부를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연예 뉴스들이 보면서 아 저거는 걸면 걸린다 네. 이런 보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네. 이런 비윤리적이고 또 법에도 저촉될 만한 보도가 난무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제일 큰 문제는 포털 체제라고 봐야 될 텐데요. 포털 체제 뉴스에서 모든 매체가 이제 연예 뉴스로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뉴스원의 단독 보도도 이후에 가장 먼저 받은 게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메이저 신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스팟 팀이라고 해서 이 실시간 검색 혹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만한 사건만 이제 이른바 이제 언론계 속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는 베껴쓰기를 하는 팀을 두고 있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항변을 합니다. 뭐 이런 기사를 써야 조회수가 나오고 조회수가 나오니 이런 아이템만 쓰는 거 아니냐. 대중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언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항변 아닌 항변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 소비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이 악순환에서 언론사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정을 하거나 혹은 성찰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지금 모두 이 악순환을 이유로 해서 이 악순환을 더 빨리 돌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기사들 앞에는 이 단독을 좀 못 붙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 패러디하는 사이트가 얼마 전에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어떤 사이트입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뭐 단독이라든지 특종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예. 뭐 헉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를 통계를 내는 사이트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인터넷 기반이나 IT 환경이 잘 돼 있는 매체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그 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뭐 아주 드물게나마 이런 보도를 했던 기자들에게 뭔가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중앙일간지 기자가 구속까지 됐더군요. 네, 이거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세계일보의 박모 기자라고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기자입니다. 예. 양반이 이제 그 황수경 KBS 아나운서가 뭐 어떤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이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졌죠. 기자가 보낸 메시지 상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찌라시와 블로그 등에 이제 게재가 됐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 황수경 씨가 이를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이 기자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찌라시 문제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그 제도 바깥의 정보들이 유통되는 창구들에서 특정한 기자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법원의 문제 의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 내가 어떤 정보를 공식적이지 않은 창구나 통로를 통해 알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과시하는 것을 하는데요. 뭐 사석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도. 근데 이제 그런 풍토에서 연예 뉴스와의 폭발력과 맞물리면 굉장히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이제 그 상황에 올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경종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효과나 그 취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법의 집행은 절제와 자제 그리고 아주 명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일보 박모 기자라는 분이 그 카카오톡을 전송했단 말이에요. 네.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이었나요? 그 상대는 이제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제 기소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쓴 것이 아니고 사적인 전송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그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법의 취지가 그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기자의 발언의 자유나 책임 같은 것들을 훼손하는 수준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연예 정보라든지 연예 관련된 찌라시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에서 좀 기자들이 좀 악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기자들이 뭐 이런 평가나 그 합의 속에서 이런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이 카카오톡 메신저가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들 줄 알고, 야,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잘 검토해봐라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그야말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 대화 상대방의 책임에 의해서
제2, 제3으로 이렇게 넘어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자꾸 이걸 여쭤보는 거는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인신 구속을. 그러려면 아까 우리 김한 기자 말씀대로 그런 메커니즘, 찌라시가 횡행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의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어서 왜 구속을 했을까까지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피해 당사자가 검사여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내용들은 없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8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중에 네. 이제 2명이 이제 이 박모 기자가 블로그를 운영했던 홍모 씨가 2명이 이제 구속이 된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찌라시를 이른바 이제 찌라시 정보지들을 유통한, 그러니까 전파한 혐의,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만 됐는데, 그 8명이 같은 사건.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찌라시의 그 생성과 유통에 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황수경 아나운서의 그 남편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일각에서는 언론사 현직 기자를 이런 혐의로 구속시키는 게 사회적 힘의 역학에서 검사 남편이 아니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건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이 찌라시나 그 이른바 이제 사설 정보지들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그 악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원이 더 중히 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이 일간지 기자 구속 사건을 전하는 뉴스의 제목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찌라시 제작단이 적발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명예훼손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요. 구속이 이해되려면 제 상식으로는 이게 드디어 찌라시 제작단이 적발됐다. 거기에 현직 기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정도 되는 사건이어야 구속이 좀 우리 사회적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찌라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찌라시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히 있고 예. 국회나 기업에서는 뭐 정기 구독하는 유명한 찌라시가 있을 정도로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 집단들이 이 찌라시를 때로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흘린다든지 그렇죠. 역정보를 흘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찌라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뭐 기자를 포함해서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끼고 만들어내고 그럴싸하게 그걸 유통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밟아지는데 그래서 이거에 기자들도 많이 의존을 합니다. 사실.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어떤 경우에 특히 이제 연예인들 경우에 이걸 굉장히 좀 고통이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제 이거의 반인격적 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를 말하곤 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자 사회의 반성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형 무형의 다른 힘으로 전달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언론이 유난히 이제 말하자면 카르텔을 갖고 있다는 거죠. 출입처에 이제 기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쓰지 않고 권력과의 관계 혹은 출입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묻어두는 것들 뭐 그런 얘기를 기자가 알고 있는데 어딘가 하고 싶잖아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음성적인 방법으로 발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기자들 개개인의 문제 그리고 한국 기자사회 카르텔의 문제라고 봤을 때 좀 이것의 혁신과 일신을 위한 노력이 기자사회에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봅니다. 찌라시를 채우는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자들한테서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상당수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정보라인, 그리고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조직.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양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자들께서 도대체 찌라시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 또 상당수의 기자들, 상당수의 검사들,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하시는 분들. 그쪽으로는 뭐 공식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 기자는 또 다음 주에 좋은 기사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